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함무라비 왕의 뜻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제1조항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다른 이를 고발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발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죄 없는 사람을 고발했을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거죠. 호락호락한 세계사 제43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 아시는 법전인 것 같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이 함무라비 법전의 재발견, 오늘 제 강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오죠.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 거꾸로 해도 우영우, 똑바로 해도 우영우. 예, 그 우영우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천재 변호사로 나옵니다.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약자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마 많은 시청자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이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해냈는데요. 세계 3대 법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법 대전이 있습니다. 6세기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동안의 황제들의 칙령을 모아놓은 법전이죠. 로마법 대전입니다. 두 번째는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이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시민법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과실 책임의 원칙,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담겨져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이 함무라비 법전, 이 법전이 37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전이거든요. 기원전 18세기 때 만들어진 법전입니다. 근데 이 법전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란입니다. 이 3700년 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란에서 얼마 전 눈에는 눈, 이런 보복 선고가 이란 대법원에서 내려졌는데요. 남녀 3명에 대해서 안구 적출형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상하게 해가지고 실명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피해자의 가족이 원하면은 눈에는 눈 보복이 이렇게 판결로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에게 안구를 적출하라는 형을 이란 대법원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절도죄로 잡혀간 절도범한테 손목을 잘라라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3700년 전의 함무라비 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무라비 법전은 어떤 배경에서 탄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탄생되었는데요. 고대 그리스어로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미아는 도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미국의 고고학자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에 의해 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들어보셨습니까?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이집트가 보이시죠?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지역과 이라크와 이란의 일부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세계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아래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 강 주변으로 수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는 원래 정착이 아니라 떠돌아다녔죠. 그런데 이 두 강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멈추는 곳에서 문명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보면 우르라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 우르와 우르크 이런 도시들이 있죠. 특히 이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알려진 도시국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4대 문명을 보면은 강이 하나인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두 개가 불규칙적으로 홍수가 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한테는 어쩌면 재앙이지 않을까요? 홍수가 잦았던 티그리스 강의 현재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요. 겁나 많은 이 두 강을 어떻게 인간은 컨트롤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광계수로를 만들어서 이 물을 컨트롤해냈다는 거죠. 이 광계수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개방적인 지형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다 통하는 길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전쟁이 잦았고요. 이 전쟁의 원인은 두 가지 이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흙이었습니다. 이 진흙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점토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토판에서 쐐기 문자를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잦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히 내세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세, 미래까지 내다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현세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항상 살아남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했죠. 이 바빌로니아의 수도가 바빌론이거든요. 바빌론에 가면은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의 맨 꼭대기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제물을 바쳐놓고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지구라트를 자세히 보시면 사방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제사장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진 신전이 지구라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세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에게 기도를 드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계단을 밟아서 꼭대기에 올라서 제물을 바쳐놓고 신에게 항상 기도를 드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쐐기 문자입니다. 이 쐐기 문자는 쐐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쐐기 문자인데요. 뼈나 갈대 줄기를 펜으로 삼아서 점토판 위에다가 적었습니다. 적고 난 다음에 불 한 번 더 구워냈습니다. 이 점토판 때문에 진흙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전쟁의 원인 중에서 이 진흙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국가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에서 농경사회 진입 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를 조정할 필요가 생겼겠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문자를 만들고 법을 제정해서 사회 통치 시스템을 정비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에 최초의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문명 곧 법이다.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만든 이유 궁금하시죠? 그러면 함무라비 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무라비 왕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패권을 바빌로니아 왕국이 장악을 했는데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일대를 전부 다 전쟁으로 통일을 했던 이가 함무라비 왕이었습니다. 장마치 35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3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 주변 지역을 다 통일했다. 그러면 함무라비 왕은 이제부터는 이 백성들한테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고 싶겠죠. 이 바빌론은 수호신이 있습니다. 이 도시 바빌론의 수호신이 마르두크고요. 이 마르두크의 현신이 함무라비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제6대 왕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 함무라비 왕은 적을 향해 돌진하는 황소라고 불려졌고요. 본인 스스로는 신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왕자라고 스스로를 칭했다고 합니다. 함무라비 왕은 검은 볼에 검문구를 새겨놓고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으려는 자, 이 비문을 읽어라. 내가 그대들에게 법을 명백히 가르치고 그대들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가 만든 법이 이 검은 돌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검은 돌기둥에 새겨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서문과 본문 282개조 그리고 결문으로 이루어진 2.25m의 법전입니다. 쐐기 문자를 씌워져 있고요. 이 282개조는 그동안의 판례를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돌기둥을 넓은 제국 각지에 보내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국 각지로 보낼 때는 이런 점토판을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바빌로니아 총독들이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상당한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은닉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결혼, 이혼, 상속, 입양, 그리고 임대료와 관련된 법률도 이 함무라비 법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의 13%는 사형 조항입니다. 사형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에 당시에 감옥이 없었다는 거죠. 작은 죄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50%가 계약과 건축관계입니다. 당시에 상업활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는 상속과 이혼, 친권 문제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법이라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 검은 돌기둥의 제일 상부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은 사마시 신이고 한쪽은 함무라비 왕인데요. 오른쪽이 신일까요? 왼쪽에 있는 분이 신일까요? 누가 신일까요? 맞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분이 사마시 신입니다. 태양신이고요. 정의의 신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서 있는 저 왕이 함무라비 왕이 되겠습니다. 역시 바빌로니아에는 수많은 신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정의 그리고 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태양의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인간 세상을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는 신이 이 태양신 사마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마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머리에 꽃갈 같은 투구를 쓰고 있죠. 그리고 수염이 아주 깁니다. 팔도 굉장히 길죠. 왼쪽 어깨에는 태양 광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신이 사마시 신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마시 신이 함무라비 왕한테 뭔가 전달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막대 같은 게 무엇일까? 그리고 동그란 게 무엇일까? 이 긴 막대기는 자, 그리고 동그란 거 요거는 둥근 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구라트라든지 수많은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건축이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광개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운하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건설이 굉장히 많이 행해졌습니다. 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는 곧 건설자, 왕을 의미하고요.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신의 권위를 함무라비 왕한테 준 거죠. 그래서 신의 권위는 곧 이 법의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받아든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법의 정통성은 신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들께서 위대한 왕 함무라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악행을 물리쳐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하셨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또 마르두크 신께서 나를 보내시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땅을 보살피며 정의를 세워 억압받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라 하셨다. 이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에민 정신의 발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196조에 보면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빼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97조에는요.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려라 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200조에는요.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려라 라고 역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탈리오의 법칙은 동해보복법이죠. 똑같은 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보복을 해라는 겁니다. 이게 동해보복법. 다시 설명하자면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탈리오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법 몇 조항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죽게 한 자는 누구를 사형에 처할까요? 맞습니다. 그 자식을 사형에 처합니다. 무한 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목적으로 이런 탈리오의 법칙이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귀족이 평민을 상대할 때 이 평민들한테는 그 이상의 보복을 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류는 처음부터 농경민이 문명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목민이 정착을 함으로써 문명이 탄생을 했거든요. 유목민들은 굉장히 척박한 지역에서 살아남았는 사람입니다. 약탈이 난무했었죠. 약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의 법칙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걸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함무라비 왕의 뜻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제1조항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다른 이를 고발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발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죄 없는 사람을 고발했을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 강자가 약자를 무고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함무라비 왕이 법전에다가 이 조항을 넣었다는 거죠. 또 함무라비 왕이 얼마만큼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는지 이 조항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폭풍우의 신이 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였거나 홍수가 작물을 휩쓸어 갔거나 혹은 가뭄이 들어서 곡물이 자라지 못하였을 경우 이 채무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자조차도 못 갚겠죠. 이때 함무라비 법전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해에는 그가 채권자에게 곡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 해의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48조에 적혀져 있습니다. 함무라비 왕의 약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법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 혹은 아들이나 딸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거나 일을 해서 그 빚을 갚도록 했으면 그들은 3년 동안 채권자의 집에서 일하고 4년째에는 풀려나야 한다라고 상한선을 딱 정해놓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조항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그 채권자 집에서 평생 동안 노예처럼 일했을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함무라비 법전에는 최저임금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선원은 1년에 6그루의 옥수수를 임금으로 주고 일용 노동자와 목축업자는 1년에 옥수수 8그루를 받는다라고 239조에 적혀져 있습니다. 현대법과 같은 이런 최저임금이 3700년 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부인으로 취하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그 사람의 부인이 아니다.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이라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아닙니다.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 여인을 데리고 살 경우에는 어떤 법적 이득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히면 그들을 묶어서 물속에 던집니다. 단 그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주면 왕은 그 남자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함무라비 법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죄는 오늘날에 무슨 죄하고 비슷합니까? 간통죄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도 너무나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똑같이 눈을 멀게 하는 처벌은 같은 신분 내에서만 적용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198조와 199조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아윌루, 아주 지체 높은 귀족을 말합니다.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60세케를 지불하고 만약에 노예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절반인 30세켈의 은을 지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족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평민이나 노예의 눈을 멀게 했다면 똑같이 안구를 적출하는 것으로서 그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모든 법적 해결이 끝난다는 거죠. 세 가지 계급, 귀족, 평민, 노예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 게 함무라비 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의하고 실수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일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건축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허술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서 그 집 주인이 깔려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은 사람을 깔리게 하겠죠. 아, 깔리게 합니까? 그렇죠. 죽으라는 거죠. 그 집을 지은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다. 건축업자를 사형에 처하는 거하고 똑같죠. 만약에 허술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서 그 집 주인의 아들이 깔려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건축업자의 아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수술 후에 귀족이 죽거나 눈을 잃으면 수술한 의사의 무엇을 자를까요? 왜 손을 자를까요? 맞습니다. 손목을 자르는데요. 수술한 것은 요 손목이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목을 자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수술로 고의로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실수로 이 환자가 죽었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은 고의나 실수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함무라비 법전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 복수, 혈족 간의 집단적인 복수, 그리고 귀족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책이 이 함무라비 법전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로서는 가장 문명화된 법이 함무라비 법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가장 문명화된 의식들의 총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가장 문명화되고 합리적이고 따뜻한 정의를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함무라비 법전에는 법의 정의를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게 하고 사악한 자들의 악행을 없애며 손해 입은 자가 정의를 펼칠 수 있게 하는 게 법이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까지 알려진 법전 중에서 4번째로 오래된 법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주었던 법전, 바로 우르남무 법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는 거죠. 이 우르남무 법전에는 법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정하고 불변하는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전을 작성했다. 고아가 부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미망인이 강한 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1세케를 가진 이가 1미나를 가진 이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법전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함무라비 법전 상부에 새겨져 있는 이 부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함무라비 왕에게 정의와 진리의 법전을 준 신, 태양신 사마시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 중에서 이 함무라비 왕한테 이 법전의 권위를 준 신, 사마시 신은 왜 태양신일까요? 왜 태양신이 함무라비 왕한테 법전의 권위를 주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법으로서 이 땅에 따뜻한 태양이 하는 것처럼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법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